저희가 만약에 NFT를 누가 샀어요. 네. 어떤 커뮤니티에. 저 이제 약간 그 커뮤니티의 개념 알겠는데 그럼 내가 NFT를 사서 네. 다른 커뮤니티 가서 자랑할 수 있나요?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네. 어떤 메타버스 공간에서 제가 샤넬백을 샀습니다. 네. NFT 뭐 몇 번으로. 그래서 그거를 그 공간에서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나 네. 샀다. 네. 나 멋지지 않냐? 근데 그걸 일반적인 공간에서는 제가 백화점에서 샤넬백을 사면 전 세계를 다 가도 그 샤넬백은 똑같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한 그 디지털 공간에서 산 그 NFT 샤넬백이 네. 다른 유니버스에서도 이게 먹히는 건가?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냐? 되게 중요한 궁금하거든요. 질문인 것 저는 같다. 되게. 네. 되게. 네. 아, 그거를 이 생태계에서는 좀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상호 운용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상호 운용 가능하냐 이 특정 재화가. 근데 이 NFT 샀는데 이 NFT를 이 블록체인, 자 이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블록체인은 진짜 심플하게 얘기하면 공유 데이터베이스예요. 다 같이 그냥 여기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공유해서 쓰는 공유 자원이라고 쳐볼게요. 왜냐하면 이 이더리움이라는 예를 들어 블록체인이 있으면 이 위에 다양한 NFT 프로젝트나 다양한 서비스들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서비스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적어 넣고 읽어드려요. 그래서 다 같이 공통으로 쓰는 데이터베이스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냥 대부분의 우리가 쓰는 서비스들은 예를 들어 카카오면 카카오, 네이버는 네이버 그들만의 데이터베이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 제페토라고 쳐봅시다. 제페토에서 산 재화를 내가 카카오에서 있는 다른 서비스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데이터는 이 네이버에 있으니까, 네이버 제페토에 있으니까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세상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은 하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읽고 쓰다 보니까 얼마든지 이 위에는 다른 서비스에서 여기서 산 재화를 읽어 드릴 수가 있어요.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작품 같은 경우도 제가 작품 하나 사요. 그럼 그 작품을 어떤 디센트럴랜드라는 그 메타버스 위에다가 전시도 할 수 있지만 크립토 복셀이라는 다른 또 메타버스 위에다 전시도 할 수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이거를 이 상호 운용성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레벨이 있겠죠. 그냥 그림 정도만 똑같이 보여줄 수 있는 정도냐, 아니면 예를 들어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에 능력치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이 능력치라는 게 다른 게임에 가서도 쓸 수 있느냐. 그치. 이거는 완전 이제 기술적 영역에서의 프로토콜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너가 포켓몬에서 하던 거 메이플 스토리에서도 인정해줄게 라고 만약 한다라 그러면 그럼 여기서 있는 이 검이나 어떤 특정 재화가 여기서 어떤 또 특정 이 생태계에 맞게 어떤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연구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웹2,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우리의 세상, 인터넷 세상에서는 이게 본질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사가 아예 협약을 맺어갖고 데이터베이스 열어줘.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게 이걸 해야만 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허락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만들 때 얘네가 이미 어떤 뭐 예를 들어 크립토 키티라는 NFT를 많이 갖고 있네? 그러면 우리 크립토 키티를 갖고 있는 유저 베이스는 한 번에 데리고 오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우리가 만든 메타버스에서 크립토 키티들 다 올려가지고 전시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러면은 여기에 활용도가 생기니까 크립토 키티 유저는 한 번에 우리가 땡기고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얼마든지 이 새로운 메타버스를 만든 데들은 그냥 거기서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도록 다 열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크립토 키티를 만든 네. 처음에 원 저작자나 회사는 내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크립토 키티가 들어가는 게임을 만들었어? 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네. 그렇진 그럼 않아요. 룰이 있어요? 아, 룰이 있다라기보다는 네. 이게 자, 이 최근에 막 아트 작품을 사람들이 만들고 아트를 발행하고 했던 거는 되게 근래의 얘기예요. 예. 그래서 발행 주체의 차이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기관이나 프로젝트들이 이거를 발행을 했었어요. NFT를. 뭐 게임 회사가 게임 NFT를 발행한다던가 메타버스 만든 회사가 메타버스 땅을 발행한다던가. 근데 그 주체가 이전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 최근 들어서는 개인 창작자들이 오픈시나 이런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자기가 NFT를 생성하고 그걸 판매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게 넓어졌어요. 근데 아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변형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라이센스로 명확히 그런 걸 명시를 해요. 근데 과거에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따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프로젝트들이 다른 데서 계속 회자되고 다른 데서 계속 상호 운영적으로 쓰여야만 이 가치가 더 올라갈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라이센스라는 게 별도로 없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새롭게 나오는 프로젝트들도 이 이미지를 뭐 모디파이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라 할 수 있겠지만 이 NFT를 여기다 가져다가 뭔가 올린다던가 배치한다던가 활용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아요. 네. 재밌네요. 이거 네. 사실 이제 저희는 여의도 주식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라서 상장 주식 시장에서 그 올해 작년에 NFT가 화두였던 거는 게임 회사에서 네. 플레이 투 언 음. 사업을 해서 이게 생각보다 핫하다. 이러면서 이제 여의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그럼 이 플레이 투 언 게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네. 그거부터 네. 이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네네. 네, 대표님 설명 좀 네, 해주실 네, 수 네. 있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P2E는 네. 플레이 투 언이라고 그래서 게임 하면서 돈 버는 게임 정확히는 그렇게 직역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임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아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엑스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엑시라는 게임이 있었고 그게 대표적인 P2E 게임이었었고 제가 처음 거의 시작하는 앞에 인트로에서 어떻게 NFT에 관심을 가졌냐 했었을 때 2018년 엑시 얘기도 했었었고 그맘때쯤에 나왔던 프로젝트고요. 이 프로젝트는 다마고치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다마고치는 다 해보셨을 테니까 다마고치 같은 그런 몬스터들로 하여금 그걸로 게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배틀을 한다던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SLP라는 토큰을 줘요. 그 SLP라는 토큰은 대부분의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다 현금화할 수 있죠. 거래소에서 우리가 뭐 바이낸스나 이런 데서 다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SLP 현금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바탕으로 이제 캐릭터들끼리 싸워서 이겨서 그 배틀머니를 받을 수도 있고 어드벤처라고 그래서 거기서 주어진 다양한 미션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것들을 통칭해서 P2E 뭐 프로젝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왜 갑자기 뜨게 됐느냐? 옛날에 2018년에 나왔다면서 그때 조용하다 왜 갑자기 최근 들어 핫해졌냐? 왜 그러냐면 그 엑스인피니티의 SLP의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비싸졌고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덮쳐서 이제 특히나 뭐 개도국에서 관광 산업이 좀 위주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할 게 없어졌어요. 갑자기 여행 온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우리 이제 뭐 3년차 끌던 분들 이제 더 뭐하지? 망고 파시던 분들 이제 관광객이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엑스인피니티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당시에 이제 대학생들 뭐 이제 해외 매체에 좀 밝은 친구들부터 시작했겠죠. 근데 이게 엑스인피니티 한 달만 플레이해도 그 필리핀 한 달 뭐 평균 노동자 뭐 급여가 한 300불 정도 될 거예요. 한 25만 원에서 한 35만 원 그맘때 사이인데 엑스인피니티에서 벌 수 있는 돈이 50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풀타임으로 내 직장을 갖고 있는 것보다 엑스인피니티라는 게 돈을 비슷하게 벌거나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벌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 게임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도 필리핀이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주요 국가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이제 받아오는 베네수엘라, 뭐 브라질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엑스인피니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이제 거의 200만이 넘어요. 그리고 매출은 리니잼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돈 되게 잘 버는 게임 이런 데보다 더 높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조금 해결하려는 수단으로서 경제 활동으로서 사람들이 게임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시장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필리핀 사람들은 네. 그 엑스인피니티를 해서 월급만큼 그 SLP 코인을 벌었어요. 네, 네. 플레이 투 언으로. 네. 그러면 그거를 거래소에다 갖다 파는 거죠? 네네. 그럼 파는 사람만 있으면 사는 사람은 그 SLP를 왜 사는 건가요?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을 대표님께서 네. 좀 네. 네. 일단은 결국에는 게임이라는 거는 게임 경제라는 게 존재해야 되거든요. 게임 네. 경제에는 당연히 우리가 계속해서 화폐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그러면 재화 서비스의 가격이 다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그거를 또 잡아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경제를 만드는
그 기획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게임 플레이하고 게임 아이템을 얻어.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걸 잠재울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뭐 강화를 통해서 게임 아이템이 뭐 깨진다던가 뭐 부서진다던가 하는 싱크를 둬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걷어들이거든요. 다시 이것들을. 줬다 뺏어요? 네, 그쵸. 줬다 뺏는 거죠. 일종의. 네. 그쵸.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 실물 경제에서 살 때도.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하면 벌다가 또 뺏기는 거예요? 그쵸. 점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싱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수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그게 뭐 세금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 특정 검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문서를 넣고 강화를 하려다가 강화의 성공 확률이 막 50% 이러면 2분의 1 확률로 나는 잃는 거거든요. 잃게 되면은 이거 5천만 원짜리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치만 50% 확률로 되면은 뭐 1억짜리고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싱크를 두는데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그 화폐에 대한 용도가 많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또 잡아줄 수 있는 다양한 버는 것도 있지만 소비하는 것도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처가 많아져야 돼요. 엑스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말씀드린 다마고치 같은 거 2마리를 교배를 할 수가 있고요. 교배를 하면 새끼를 낳을 수가 있는데 그때 SLP를 소비를 해야만 교배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 교배를 시키면 또 안 되잖아요. SLP가 딱 계속. 그래서 이 X가 아래에서 부화해서 다마고치가 되면 그 다음부터 총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건 7번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7번까지 교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X의 가치도 결국엔 교배를 얼마나 해서 남은 교배의 자녀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요. 네. 이게 거의 뭔가 하나의 뭐 작은 그럼 가상의 국가 같은 거를 관리하는 그 게임 설계자가 굉장히 치밀한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이제 SLP를 그러면은 그 엑시 인피니티에서 이 게임에 네. 게임 회사가 몇 개를 주는지는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고 네. 이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야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 경제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 텐데 일단 X를 좀 차치하고서 이런 P2E 게임들이랑 그다음에 블록체인에서 이런 다양한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런 조직들이든 아니면 이런 서비스에서는 보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작동하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버넌스라는 걸 해요. 이 내에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대중들이 토큰 사잖아요. 근데 그 토큰이 그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또 모르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네. 유틸리티가 있어서 사는 건 유틸리티 토큰인지 가버넌스 토큰인지를 모르면서 사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우선주인지 그래서 의결권이 있는지 아니면 보통주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우리는 취득하잖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네. 비슷하게 토큰이라는 게 다 똑같은 토큰들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그냥 유틸리티를 전제로 한 토큰들이 있고 가버넌스 토큰들이 있고 가버넌스 토큰은 뭐냐면 내가 일종의 주식을 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주총회를 하거든요. 이쪽 영역에서도. 그러면 거기서 의결을 하는 데 쓰는 토큰이에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제 시스템에서 경제 파라미터를 바꿔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새끼를 낳게 교배를 할 때 우리가 SLP를 3개로 소비를 했었는데 야 우리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6개 소비하게 만들자. 그러면 이 경제 파라미터를 누군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쪽 시장에서는 어떤 중앙화되어 있는 기구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탈중앙화 됐다라고 그걸 표현을 하는데 이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어쨌든 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버넌스 토큰이라는 일종의 주식, 보팅 그 의결권을 가지고선 의결을 하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파라미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버넌스 토큰도 누군가가 발행한 걸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양도 누군가가 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쵸. 그거는 어떤 질문이랑 똑같으시냐면 주식회사를 처음 만들면 신주 발행도 해야 되고 네. 그렇죠? 처음에 내가 몇 주 갖다가 시작할 거냐, 자본금이 얼마 드릴 거냐는 회사 만든 사람이 시작,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IPO를 가게 되면은 그 대중에게 퍼지게 되고 그쵸. 그 대중들은 왜 삼성전자는 왜 100만 주로 시작했어요? 라는 질문 하지 않잖아요. 결국엔 똑같은 것 같아요. 초기에는 만드는 사람이 정하고 네. 그러다가 이게 참여자가 많아지면 네. 그때는 보팅을 해서 거버넌스 음.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팅을 해서 네. 조절한다. 네네. 재밌네요. 네. 그럼 이제 상장 회사들이 지금 플레이 투 언 게임을 국내에서는 뭐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아서 다 해외에서 지금 했잖아요. 네네. 국제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 플레이 투 언 시장에 대해서 누군가는
아니 다 일을 해야지 다 저렇게 게임만 하면 어떡해 이런 말씀도 많이 인플레이션 하시고 요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일을 안 해서. 일 안 네. 하고 지금 계속 게임해가지고 코인 팔면 되겠어?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하는 사행성이다 이런 네. 나라도 있잖아요. 국제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 게임이다, 돈 버는 게임이다라고 보면 안 돼요. 되게, 그거는 일부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탄생해서 커가는 더 큰 영역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말씀을 드리죠.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인피니티에서 사람들이 게임 플레이를 열심히 하죠. 돈을 벌어요. 근데 돈 버는 걸 보면은 나도 돈을 좀 벌어야겠다. 그쵸. 내 친구 벌었다는데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엑시라는 게 있어야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잖아요. 정확히 엑시 3마리가 있어야 팀 하나를 짤 수 있고 그래야 게임 플레이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엑시 한 마리가 한 화로 따지면 8,000원 정도밖에 안 됐고 지금은 이제 한 30만 원 정도가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거의 100배 이상 올랐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엑시라는 거의 가격이 높아졌어요. 점점. 네, 엄청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 아까 필리핀의 그 평균 임금이 한 300불 정도라 그랬는데 이제는 엑시가 하나가 300불이니까 근데 한 달치 월급을 다 때려 부어야 엑시 한 마리 살 수 있고 네. 3마리가 있어야 게임 플레이 할 수 있으니까 가족이 다 같이 한 달 월급을 넣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장 곡선이 막 미치듯이 올라가다가 언젠가는 갑자기 이제 평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왜냐면 더 들어오는 사람들이 속도가 줄었으니까. 그렇죠. 한 달 월급을 걸고 게임 아이템을 사서 내가 얼마를 벌려고 그쵸, 들어가겠어요. 그쵸. 네. 근데 연수익률이 100%가 넘었었어요. 최근까지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도 다운 페이먼트를 이렇게 하고서도 들어왔어요.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근데 이제 가격이 재활 가격이 높아지니까 들어오기 힘들어졌는데 이때 되게 뭔가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이 커뮤니티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렌탈 시스템이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스칼라십 장학 재단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쁘게 포장을 하지만 사실상은 렌탈 샵이에요.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그것도 누가 엑시에서 만든 만든 거냐면 거예요? 네. 아니에요. 엑스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커지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 어떤 기관이나 어떤 한 회사가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선 한 게 아닌 것들이 다분히 많아요. 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장학재단이라는 것도 엑시에서 야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기 힘드니까는 뭐 렌탈 서비스를 만들자 해서 된 게 아니라 원래 처음에 들어와 있었던 유저들 중에 엑시가 많은 애들이 계속해서 엑시를 교배하면서 엑시 농장을 만들어서 그 농장에서 3마리씩을 대여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30%, 70%를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빌려가서 게임 플레이한 사람이 70%, 빌려준 사람이 30%. 근데 이게 엄청 커지기 시작하더니 YGG라는 이런 스칼라십이 있어요. YGG는 이것만으로 우리가 크로스 마진으로 1년에 한 200억을 벌어요. 아, 진짜 네. 작년에 200억을 벌었어요? 네네네네. 그 다음에 엑시의 자산 가치도 거의 한 100배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들인 돈 한 20억 정도를 들여서 그게 다 합쳐서 번 돈과 그 다음에 엑시의 가격이 올라간 것과 이런 걸 다 따지니까는 엄청난 양이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현금 흐름이 만들어져요. 이거를 NFT를 빌려줌으로써 게임 플레이하고 돈을 나눠 갖다 보니까 이 NFT가 단순히 이쁜 NFT가 아니라 이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그런 하나의 자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계속 게임을 하게 되면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니까 현금 흐름이 따박따박 보여요. 그럼 뭘 하겠느냐? 이제 매출 채권 같은 걸 발행해요. 그래서 미래에 벌을 돈을 지금으로 할인을 해오죠. 이거는 금융의 기초잖아요. 그래서 할인을 해와서 지금 내가 기세등등하게 훨씬 더 사업 확장을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언제 이거를 돈을 따박따박 벌여가고 유보자산 갖다가 다시 재투자를 하냐.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채권 같은 걸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실제로 이런 케이스 진짜 많긴 한데 이렇게 스칼라십을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엑시 갖다가 막 내가 빌려줄게 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어떤 사람이 야 나도 이런 거 하고 싶어. 이거 대박이네. 내가 뭐 이렇게 사무실 임대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오네. 따박따박 한 2주에 한 번씩 돈 들어오거든요. 나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하려면 엑시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스칼라라고 해서 장학생들이 들어오는데 그 친구들 또 교육도 시켜요. 이게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 결국 게임을 잘해 돈을 많이 벌어다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온보딩 자료라고 해서 처음에 들어오면은 시작하는 자료 같은 것도 게임 어떻게 플레이하면 좋고 메타는 어떻고 중간 관리자도 다 있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여져요. 그래서 나도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걸 내가 세팅을 다 하고 하는 건 어려워. 그럼 어떡해요? 이미 이거 하고 있는데 야 내가 좀 투자할게. 내가 너네 스칼라에 투자를 할 테니까 그럼 현금으로 일부를 날 줘.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게 P2E라는 매개를 바탕으로 해서 인센티브 구조라는 게 존재했고 그 안에 다양하게 그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생태계 노력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게 하나의 경제를 만들면서 우리가 실물 경제에서 우리가 겪었었던 많은 것들 대출부터 시작해갖고 뭐 채권 발행, 주식 발행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YG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렇게 해서 YG랑 토큰을 발행했고 그 토큰의 지금 시총이 5조가 넘어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한 아니, 의원님? 한 10분 정도 전부터는 약간 러스트했습니다. 네, 약간 네. 어쨌든 그런 되게 느낌이 새로운 좀 내용인 것 들어가지고. 같아요. 네, 새로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게임을 느낌이 제가 거의 들어요. 안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사실 플레이 투 어는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리고 이걸 뭐 아주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사회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계속 규제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러면 좀 상장 회사들이 하고 있는 네. 좀 다른 관점의 NFT를 좀 여쭤볼게요. 네네. 예를 들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BTS의 하이브라던가 네. 또 미국에서는 아디다스가 또 NFT를 발행해서 실제 네. 판매를 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쪽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이걸 하는지 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아,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미리 전화 통화를 못 하고 갑자기 와가지고 제가 그냥 막 질문하고 네, 있어요. 네, 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아디다스의 시도는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봐요. 네, 굉장히 좋은 그거 얼마에 시도였고 팔았죠? 한 개? 한개 0.2이더인가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럼 비싼데 한 100만 한 100만 원 정도 원쯤 한 됐던 것 건데요. 같아요. 네. 네, 저도 샀습니다. 저도 샀고 네, 저도 되게 NFT 나올 여러분 때마다 그 NFT 네. 홍보는 아닙니다. 아 절대 네. 아닙니다. 네, 뭐 지금 못 사죠? 그리고 이미 다 네, 팔려서. 이미 이제 네. 민팅은 못 하시고요. 세컨더리 마켓에서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오히려 디스클레이머를 한 거예요. 제가 이미 미리 밝힌 거예요. 제가 샀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네, 네. 산 걸 감안하고 들으세요. 감안하고 여러분. 들으시라. 네. 충분히 편견이 보유자의 지금 발언이십니다. 편견이 끼어 있다. 네. 근데 BAYC 그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BAYC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PFP 그 이런 프로파일 관련된 NFT 프로젝트랑 같이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 근데 거기 그 요즘에 아디다스는 자기네는 완전 메타버스에 몰빵했다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이제 주요 이제 임원들도 이제 BAYC라는 NFT 사서 이제 본인 트위터도 그걸로 바꾸고 이런 활동들 되게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이 크립토 쪽 오지들과 계속해서 교감을 조금씩 나눠왔었어요. 나눠오다가 근데 실상 과거에도 이런 뭐 NFT 쪽으로 이제 기관들이 아니면 뭐 이렇게 큰 회사들이 들어오려는 시도들은 과거부터 계속 꾸준히 있었거든요. 뭐 NFT가 아닐지라도 뭐 블록체인 전반에 걸쳐서 계속 들어오는 시도들은 있었어요. 근데 번번이 다 실패했죠. 네. 지금 뭐 우리가 아는 큰 이름의 회사들 중에 블록체인에서 획을 그고 있는 회사가 단 하나라도 있나? 없죠. 없죠. 네. 리브라조차도 시도하려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많은 그쵸? 사실 게임 말고는 이번에 플레이톤 말고는 없죠. 상장 회사가 뭘 NFT로 보여주든 블록체인으로 뭘 네. 보여주는 회사가 사실 거의 없죠. 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소셜적인 거나 커뮤니티가 중요한 NFT 영역 같은 경우에 더더욱이나 이 들어오는 진입에 부침이 되게 심했었어요. 근데 아디다스는 그걸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또 야, 우리 아디다스야. 우리 능력 좋아. 우리가 직접 할게 하면은 분명 배척당한다는 거 너무 잘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디다스뿐만 아니라 비자카드도 마찬가지거든요. 크립토펑크 비자카드도 사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뭐 BAYC 사고 했던 거는 결국에는 이런 원래 이쪽 판에 있었던 애들이랑 같이 밍글링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우리도 어떻게든 좀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아디다스는 굉장히 스타팅 포인트를 잘 찍었고요. 그리고 이 오지들한테 굉장히 환호를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나이키가 아티팩트라는 굉장히 또 유명한 NFT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잘한 전략인지는 모르겠다. 오히려. 왜요?
그 대기업이 그냥 인수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같이 뭔가를 이렇게 빌드업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수.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겠으니까 그냥 산다. 그냥 그 유저베이스 그냥 사들인다라는 느낌이어서 그거는 잘 모르겠다. 그다음에 근데 이거랑 아예 또 별개로 아까 뭐 상장사 뭐 아까 하이브, 하이브, 뭐 BTS 뭐 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되게 가능성 많다. 뭘 할 수 있는 거죠? 네.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네. 요즘에 뭐 메타버스가 또 화제잖아요. 그러니까 음. 메타버스 상에서 쓸 수 있는 경제적 재화로서 NFT를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결국에 아까 뭐 커뮤니티가 좀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뭐 하이브나 이런 그 팬층이 두터운 곳들은 충분히 그 팬층만으로도 이런 커뮤니티 밸류를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 다만 이게 현재 상황에서 성공을 했냐 또는 그런 케이스가 있냐라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런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런 NFT들을 지금 NFT 뱅크에서 자기 거를 가치를 측정해서 연동해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 가치도 계속 변할 거고 그 네. 가치는 그럼 뭘로 주로 측정을 하시나요?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측정 가능한 그러니까 저희 뭐 회사에 대부분의 분들은 데이터 과학자들이나 데이터 엔지니어들이시고요. 데이터 과학자들도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뭐 토스 증권에서 이게 증권 쪽 하시던 분,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마켓컬리에서 오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는데 네. 그분은 마켓컬리에서 수요 예측을 하시던 분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신선 제품을 다루다 보니까 수요를 잘못 파악을 해서 재고를 많이 갖고 있으면 금방 상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예측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게 NFT에서도 결국에는 수요 예측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너무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그냥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론적으로 봤을 때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냐? 결국엔 수요와 공급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급이라는 거는 굉장히 잘 이렇게 탄력적이지가 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수요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엔 알아야 되는 이 게임에서 우리가 이 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수요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켓컬리에서 신선 제품 수요 파악하는 것처럼 이 NFT가 마켓에 딱 올라가지면 살 수요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결국에는 가격을 알아내는 가장 선행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 저희는 가치 평가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가치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네. 고객들은 왜 가치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거죠? 뭐 하려고 네. 그러는 거죠? 네, 일단은 이런 거예요. 뭐 호갱노노라는 서비스도 있고 한국에 네. 그다음에 미국에는 또 다양한 뭐 오픈 도어부터 시작해서 세리온 되게 다양한 진로우 부동산 네. 진로우 네. 네 진로우 그다음에 레드핀 네. 다양한 부동산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한 달에도 자기 집을 한 대여섯 번 이상을 찾아본대요. 네. 대여섯 번 이상 찾아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요. 그래요. 네, 네. 미국 사람들도 되게 자주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기본적으로 자산이라고 생각하면은 계속 관심 가는 거예요. 사실 주식창도 그다음에 내 지금 그 HTS에 내 잔고 얼마만큼 되는지 그 관심 있는 사람들 거의 매일매일도 뭐 하루에도 여러 번 보잖아요. 왜냐면 그냥 숫자 바뀌는 거 신기하고 재밌고 그런 것처럼.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NFT 뱅크에 계속 들어오는 이유는 자기 자산의 NFT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는 거는 이곳이 유일해요. 근데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재밌고 신기하고 하니까 자주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직접적으로 내가 살려는 NFT를 검색해 볼 수 있거든요. 가격 파악하는 거. 그래서 사거나 팔기 전에는 항상 와서 봐보고, 네, 그렇게. 그러면 NFT 뱅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뭔가요? 비즈니스 모델이요? 이런 거는 여쭤보면 안 돼. 사업 비밀인가요? 네, 그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네. 조만간에 피부로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서비스를 네. 공개하기 전이신 거예요? 네, 공개하기 전이어서 네. 조만간에 이제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NFT 시장이 이제 2021년도에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22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게 볼 만한 포인트나 또는
지금 21년도가 너무 버블이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22년도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22년도 전망은 저는 일단 모르겠어요. 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얘기고, 가격 측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버블이 있었다. 그리고 그 버블 형성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많이 기여를 했느냐 하면은 미디어에 되게 뜨거운 관심, 특히나 이제 아트 쪽 관련돼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 메타버스와 이런 다양한 버즈월드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어느 정도의 버블은 좀 존재한다.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특히나 더.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크립토 쪽, 이 블록체인 영역에서 되게 많은 사이클들이 존재했었잖아요. 뭐 네. 2017년도 광풍이었다가 한번 2018년도 초에 꺼졌다가 또 ICO 붐 왔다가 또 ICO도 두 번의 ICO가 있었죠. 그냥 ICO, 리버스 ICO. 그래서 잘하던 기업들도 ICO 하겠다 하고 나왔었고 또 꺼졌고 계속 사이클이 반복됐었고, 그러다가 재작년에 이제 디파이 쪽이 굉장히 컸고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그 시간의 흐름과 함께 계속해서 이쪽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견고화가 됐고 생태계도 실제 되게 많이 견고화 되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어느 정도의 조정은 올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었던 이럴 때랑은 차원이 다르다. 왜냐면 저는 이쪽 영역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고 데이터를 보고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컨피던스 레벨이 굉장히 높아요. 옛날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본기 다지기가 훨씬 많이 되어 있고, 실제 유저들이 이걸 활용하는 정도가 옛날처럼 그냥 한번 해보지 돈 되니까 해보지가 아니라 정말 커뮤니티나 이런 백킹하는 무언가들이 계속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격에 대한 조정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전 생태가 훨씬 더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2022년도가 조금 쉬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 NFT 영역이라는 게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열리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시발점은 어디였냐면 재작년에 디파이 썸머라고 불렸던, 그래서 막 광풍에 막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일드 파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자 농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하면서 이쪽을 견인을 했었었고, 그 다음 메타로 이제 NFT가 갑자기 지목된 거예요. 특히 이걸로 돈을 많이 버셨던 분들이 이제는 막 작품 사고만 한 거죠. 그러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디파이라는 영역과 NFT는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유저의 타겟 유저가 달라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에 대한 지식도 좀 있고, 그다음에 돈 되면은 뭐라도 할 그렇게 공부를 해서라도 들어올 만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근데 이 NFT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대중적이고 조금 더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매개인데, 결국에는 이 가격이 견인이 된 거는 이런 본질적으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대중들에 의해서 올라가진 가격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냥 움직이면서 갑자기 그 자금이 확 몰리면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대중들이 들어와서 소비하고 편하게 거래하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가 세팅이 안 된 상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 올해 한 해는 적어도 가능성은 봤다, 작년에. 그렇지만 그 가능성에 의해서 좋은 탤런트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분들이 중간에 이게 빠진 이 고리들, 빠진 이 징검다리들을 좀 만들어주는 한 해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은 훨씬 더 커질 거다. 네, 이 시장은. 네. 제가 사실 대표님하고 오늘 방송 전에 한번 통화를 하려고 했던 게 약간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표님하고 저는 이쪽 업계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만난 사이라서 이제 저는 들으면 다 알아듣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네. 중간에 못 알아듣는, 예를 들어 이제 디파이가 뭔지도 모르시는 네네네.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한 번 더 따로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오늘 새벽에 제가 CES 2022에 NFT 관련된 세션을 새벽에 듣고 네. 아침에 출근을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재밌었던 게 폭스사가 그 블록체인 크리에이티브 랩스라는 거를 만들어서 네. 거기도 이제 꽤 오래 연구를 한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도 오픈을 했는데 거기 뭘 하나 봤더니 이 폭스사가 그 TV 프로그램이니까 여기서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판 복면가왕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한 시즌에 나오는 출연자들의 가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NFT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거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이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서 사서 모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어릴 때 뭐 책받침도
샀었고 좋아하는 연예인 그럴 수 있는데 이 마스크도 굉장히 유니크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잠재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내년쯤 되면 올해하고 이제 아마 좀 시차를 두고 대기업들이 네. 또 지금까지 못 봤던 다른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제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게 뭐 블록체인인지 알 필요도 없고 음. 그냥 딱 요 메타버스 상에서 쓸 수 있는 무언가가 NFT로서 아이템처럼 아니면 카드처럼 이렇게 나오는 시점이 올해 올까요? 아니면 내년쯤 가야 될까요? 저는 올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충분히. 올해는 네. 조금 지금은 좀 버블이더라도 네. 오히려 이 유능한 인력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네, 네. 올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시점이 그런 서비스가 좀 더 많아지는 게 이 플레이 투 언이나 다른 거보다도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서비스가 좀 더 많아지면 네. 또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또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디파이까지 가시는 바람에 제가 마무리를 좀 쉽게 하려고 네. 말을 좀 길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전문가셔가지고 저희가 대표님을 또 한번 모시고 저희가 기회를 만들어서요. 디파이 설명도 사실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NFT 뱅크랑 디파이는 또 별개 또 열심히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갑자기 중간에 그냥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인데 못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오늘 너무 열심히 얘기를 너무- 해서요. 네.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NFT 뱅크의 자랑 네. 이런 거 없으세요? 아, 저희의 자랑이요. 네. 이제 한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면 지금의 은행들보다 더 큰 은행이 아마 될 것 같아요. NFT뱅크는. 저는 되게 강력하게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은행업이라는 거 발전했고 금융이라는 게 발전했고 시스템 금융은 수십 년에 걸쳐서 발전했는데 이거를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는 수년 만에 다 따라잡아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아예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이 바람이 어디까지 불지 모르는 그곳에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더 빨리. 그래서 5년 뒤, 10년 뒤면 여러분들이 그 시중에서 은행을 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 벌처 세상에 있는 NFT 뱅크에서 뭔가 금융 활동을 하는 것들이 더 편한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굉장히 강하게 확신을 하고 저희는 그런 팀원들이 굉장히 많이 또 모여 있는 공간이어서 앞으로 많이 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깔끔한 설명까지 감사합니다. 네. 원래 저희가 1시간 딱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약간 오버됐어요.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다음에 또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